75세 이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과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아침만 해도 평범한 일요일이었다. 자식들이 모처럼 함께 찾아와서 점심을 먹고 차라도 마시며 대화를 나눌 거라고 기대했었다. 엄마, 이제 서로 독립해서 살아요. 큰딸 수진의 말이 정숙의 가슴을 칼처럼 찔렀다. 55년을 함께 살아온 자식이 마치 남남처럼 차갑게 내뱉은 말이었다. 정숙은 귀를 의심했다. 방금 뭐라고 했지? 독립해서 살자고? 뭐라고?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하지만 수지는 이미 등을 돌린 채 현관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48세가 된 딸의 뒷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둘째 아들 민수도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으며 머리를 숙인 채 뒤따르고 있었다. 너희들 어디가? 엄마가 무슨 잘못했다고? 정숙이 급히 일어서려 했지만 관절염으로 굳어진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다. 아침마다 뻣뻣해지는 다리가 이럴 때는 더욱 말을 듣지 않았다. 그저 낡은 소파에 주저앉은 채 자식들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다. 수진아, 민수야. 정숙이 절규하듯 불러봤지만 딸은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엄마, 정말 이제 그만해요. 우리도 우리 삶이 있다고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피로가 가득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그동안 충분히 효도했어요. 이제 엄마도 혼자 사셨으면 좋겠어요. 누나 말이 맞아요. 평소 말이 없던 민수도 한마디 거들었다. 45세 아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다. 저희도 저희 가정이 있고 이제는 각자 살아야죠. 아내도 맞벌이 하느라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모시는 건 부담스럽다고 해서요. 현관문이 무정하게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메아리 쳤다. 그 순간 정숙은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정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적막한 거실에 똑딱똑딱 울려 퍼졌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내가 뭘 잘못했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너무 충격이 커서 감정조차 마비된 상태였다. 이정숙, 75세. 지금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오래된 아파트 거실에 혼자 앉아 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족이었던 자식들이 떠나간 자리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남아 있었다. 32평 아파트가 갑자기 무덤처럼 적막하게 느껴진다. 이 집은 정숙이 30년 전에 전세금을 모아 겨우 장만한 보금자리였다. 그때만 해도 얼마나 기뻤던지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다며 남편과 함께 기뻐했던 그 순간이 어제 일 같은데. 하지만 지금 이 집은 정숙에게 감옥 같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오히려 조롱하는 것 같고 자식들이 어릴 때 만들어준 큰 식탁이 이제는 너무 크게만 느껴졌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자. 이정숙이 20세에 이 동네로 시집 온 것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다. 그때만 해도 이곳은 서울 변두리 달동네였다. 지금처럼 아파트가 즐비한 신도시가 아니라 판자집과 연탄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그런 곳이었다. 정수가 우리 잘 살아보자. 고생 좀 하더라도 꿋꿋하게 버텨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신혼 첫날 밤 남편 김태호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20세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만 해도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다. 가난해도 함께면 행복할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다. 남편 태호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성실한 공장 노동자였다. 하지만 월급이 턱없이 부족했다. 한 달 벌어봤자 쌀값, 연탄값,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다. 여보, 내가 뭔가 해야겠어요.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겠어. 결혼 6개월 만에 정숙이 말했다. 태호는 처음엔 반대했다. 아니야, 정숙아. 여자가 무슨 밖에 나가서 일하니?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돼. 하지만 현실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첫째 수진이가 태어나고 이어서 둘째 민수까지. 아이들 분유값과 기저귀값만 해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정숙은 임신 8개월 때부터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채소 장사였다. 아줌마, 배추 얼마예요? 오이는 싱싱한 걸로 골라주세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다. 시골에서 자란 정숙에게 서울시장은 너무나 복잡하고 시끄러웠다. 하지만 배가 부른 몸으로도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어오고 밤늦게까지 장사를 했다. 엄마 힘들어?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수진이가 물었던 적이 있다. 아니야. 우리 수진이 때문에 엄마는 하나도 안 힘들어. 거짓말이었다. 발은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힘든 티를 낼 수는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채소 장사가 55년이나 계속됐다. 엄마 배고파? 엄마 학용품 사줘. 엄마 친구들은 다 학원 다녀. 엄마 대학 등록금. 자식들이 하나둘 자라면서 정숙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졌다. 아이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고 정숙은 그 모든 걸 다 들어주려고 애썼다. 자신의 꿈? 그런 건 사치였다. 어릴 때 정숙은 간호사가 되고 싶었다.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좋았고 공부도 잘했다. 하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그리고 시집 와서는 그런 꿈 자체를 접고 살았다. 오늘 하루 벌어 내일을 살아내는 게 전부였으니까. 수진이 학원비가 올랐네. 어떡하지? 민수 교복도 사야 하고. 정숙은 밤마다 가계부를 펼쳐놓고 한숨을 쉬었다. 몇 번을 계산해봐도 돈이 모자랐다. 그럴 때마다 다음날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늦게까지 일했다. 여름엔 땀범벅이 되고 겨울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정도였다. 그래도 쉴 수 없었다. 하루라도 장사를 쉬면 그날 생활비가 없어지니까. 엄마, 왜 이렇게 사세요? 대학생이 된 수진이가 어느 날 물었다. 뭐가 어떻다는 거니? 친구들 엄마는 다 직장 다니시던데 왜 엄마는 시장에서? 수진의 말에 정숙은 씁쓸했다.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엄마가 배운 게 없어서 그래. 수진이는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처럼 살지 마라. 정숙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이 아팠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건데 정작 그 자식이 자신을 창피해 한다니. 그래도 참았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자라면 엄마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수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다. 민수도 군대를 다녀와서 안정적인 직장을 잡았다. 둘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다. 정숙은 그때 참 행복했다. 이제 고생 끝났구나. 애들이 다 컸으니까.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엄마, 제 결혼식 비용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엄마, 민수가 집 장만하는데 돈이 좀 모자란가 봐요. 돈 좀 해줄 수 있어요? 엄마, 손자 태어났으니까 산후조리원비. 엄마, 애들 학원비가. 끝이 없었다. 아이들이 결혼해서 독립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돈 달라는 소리는 더 자주 들렸다. 정숙은 그때마다 흔쾌히 주었다. 평생 모은 적금도 깨고 심지어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며 도와줬다. 괜찮아. 가족인데 뭐. 엄마가 있는데 애들이 고생하면 되나? 남편 태호가 가끔 걱정했다. 정수가 우리도 이제 늙어가는데 너무 다 퍼주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정숙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당신은 몰라요. 엄마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식들 잘 되는 게 부모 행복이지 뭘 아껴둬요. 그렇게 정숙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쏟아부었다. 시간도, 돈도, 건강도, 꿈도 모든 걸 다 내어주었다. 그리고 작년 남편 태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였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날씨 좋다며 웃던 남편이 저녁에는
차가운 시체가 되어 있었다. 여보. 정숙은 그때 처음으로 혼자가 된다는 게 뭔지 알았다. 45년을 함께 산 동반자가 사라진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다. 장례식 때 수진이와 민수가 왔다. 그리고 장례 비용까지 정숙이 다 감당했다. 아이들은 엄마가 하시겠다니까라며 별말 없이 받아들였다. 남편이 떠나고 나니 정숙은 정말 외로웠다. 75세가 된 몸으로 혼자 살기엔 모든 게 벅찼다. 무릎도 아프고 손목도 쑤시고 이제 정말 은퇴를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래서 정숙은 용기를 냈다. 애들아, 이제 엄마가 나이도 들고 몸도 아프니까 혼자 살기가 힘들어졌어. 그때까지만 해도 정숙은 믿었다. 자식들이 자신을 받아줄 거라고. 55년 동안 모든 걸 바쳐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자신을 돌봐줄 거라고. 수진이와 민수를 불러서 정중히 부탁했다. 엄마가 너희 집에서 같이 살자는 게 아니야. 그냥 가끔 안부만 물어봐주고 아플 때 병원 좀 데려다주고 그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자식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엄마,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어요. 수진의 첫마디였다. 요즘 세상에 누가 부모를 봅니까? 각자 알아서 사는 거죠. 엄마도 이제 독립적으로 사세요. 정숙은 귀를 의심했다. 이게 정말 자신이 키운 자식들이 하는 말인지. 그래도 엄마잖아. 엄마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따지면 엄마도 할머니한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수진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 말이 나온 것이다. 엄마, 이제 서로 독립해서 살아요. 자식들이 떠나고 난 후 정숙은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냉장고를 열어봐도 식욕이 생기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자식들이 오면 뭘 해줄까 미리미리 준비하던 그녀였는데 이번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밥을 해놓고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입맛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도 자식들이 어릴 때 그려준 그림들도 모든 게 다 무의미하게 보였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숙은 몇 번이고 되뇌었다. 하루 종일 같은 생각만 했다. 55년 동안 자식들을 위해 바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기분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정숙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며칠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혹시 자식들이 마음을 바꿔서 온 걸까? 누구세요? 엄마, 수진이에요. 정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 그래, 역시 내 딸이야. 엄마 생각이 나서 온 거구나. 며칠 전 그런 말을 한 게 후회가 되어서 사과하러 온 거겠지. 수진아. 정숙은 급히 문을 열었다. 거울도 안 보고 나왔는데 머리도 산발이고 옷도 며칠 동안 같은 걸 입고 있어서 좀 창피했지만 그래도 딸이 와서 기뻤다. 하지만 문을 열고 보니 딸의 표정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다.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다. 사과하러 온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어머,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요? 제대로 안 드셨구나. 수진이는 정숙을 보며 혀를 찼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진짜 걱정이 느껴지지는 않았다.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다. 아니야. 괜찮아. 들어와. 밥 해줄게. 수진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까? 엄마 앉아 계세요. 제가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게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강압적이면서도 차가운 느낌이었다. 수진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언제부터인가 딸이 이렇게 컸구나 싶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제는 48세 중년이 되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수진이가 집에 오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별말이 없었다. 엄마 몸은 좀 어때요? 아픈 데는 없고? 응, 괜찮아.
무릎이 좀 아프긴 한데 모나이가 나이니까. 병원은 다니세요? 아니, 그냥 파스 붙이고 지내. 병원비도 아깝고. 수지는 라면을 끓이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엄마 병원 가세요. 제가 병원비 드릴게요. 이런 말을 했을 텐데 오늘은 그런 말이 없었다. 라면을 끓이며 수진이 말했다. 엄마, 사실 오늘 온 건. 정숙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다. 역시 사과하러 온 거구나. 응. 뭔데?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게 있나 해서요. 정숙은 젓가락을 멈췄다. 뭔가 이상했다. 뭐가? 돈이요? 아버지가 혹시 숨겨둔 돈 같은 거 없어요? 그 순간 정숙은 깨달았다. 딸이 자신을 걱정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사과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돈 때문에 온 거라는 것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기쁨과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다. 수진아, 너 설마?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아버지가 평생 일하셨는데 돈이 하나도 없을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어디 숨겨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통장이든 현금이든.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다급해졌다. 우리 애들 학원비도 올랐고 남편 사업도 어려워서 엄마 좀 도와주세요. 정숙은 허탈했다.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돈 때문이라니. 엄마가 걱정되어서도 미안해서도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온 거였다. 일주일 후 이번엔 아들 민수가 찾아왔다. 정숙은 그 일주일 동안 수진의 말을 계속 생각했다. 정말 자신이 잘못 산 건가? 자식들을 위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부담만 준 건가? 그런 생각들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거울을 보니 일주일 사이에 훨씬 늙어 보였다. 뺨은 푹 꺼지고 눈은 깊숙이 들어가고 마치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다. 엄마, 안녕하세요. 민수는 평소처럼 정중했다. 수진과는 달리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들이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엄마를 대하는 태도도 공손했다. 정숙은 민수를 보자 조금 안도했다. 역시 아들은 다르구나. 수진처럼 차갑게 굴지는 않겠지. 민수야, 와라. 밥 먹었니?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둔 게 있어. 냉동실에. 네, 먹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민수는 소파에 앉더니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엄마, 저 할 말이 있어요. 또 시작이구나. 정숙은 직감했다. 이번엔 또 뭐라고 할까? 수진처럼 집 팔라고 할까? 뭔데? 정숙은 체념한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 누나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집 처분하는 거 반대하신다면서요? 민수야, 너까지 그런 소리 할 거니? 정숙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다. 딸한테도 실망했는데 아들마저. 아니에요, 엄마. 저는 누나와 생각이 달라요. 정숙은 조금 안도했다. 역시 민수는 달라. 평소에도 수진보다 훨씬 차분하고 이해심이 많았으니까. 누나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집을 갑자기 팔라고 하고 그건 좀 심하죠. 민수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역시 민수는 자신을 이해해 주는구나. 집 파실 필요 없어요. 대신에 정숙은 기대했다. 민수가 뭔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줄 거라고. 수진과는 다르게 엄마를 생각해 주는 현실적인 방법을 말해 줄 거라고. 저희 집 지하에 작은 방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지내세요. 정숙은 할 말을 잃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다. 뭐? 저희 집이 작년에 지하실을 개조했어요. 원래는 창고로 쓰려고 했는데 방 하나 만들어뒀거든요. 거기가 딱 원룸 크기예요. 화장실도 있고 작은 주방 시설도 있고. 민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마치 부동산을 소개하는 것처럼. 엄마가 혼자 살기에는 딱 좋을 것 같아요. 조용하고 독립적이고. 민수야. 정숙은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게 정말 자신의 아들이 하는 말인가? 물론 월세는 내셔야죠. 민수가 덧붙였다.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요즘 원룸 월세가 보통 그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는 별도고요. 관리비도 따로. 민수는 마치 사업적인 제안을 하는 것처럼 말했다. 감정 하나 없는 목소리로. 민수야,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니?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정말 이게 자신이 키운 아들이 맞나 싶었다. 네, 진심이에요. 요즘 세상에 부모라고 공짜로 모실 수는 없잖아요. 민수의 표정은 진지했다. 전혀 농담하는 것 같지 않았다. 저희도 애들 키우고 대출금 갚고 빠듯하게 살거든요. 아내도 맞벌이 하느라 힘든데 시어머니 모시는 건 부담스럽다고 해서. 정숙은 현기증을 느꼈다. 시어머니 모신다고? 자신이 시어머니라고? 그래도 완전히 남처럼 지내시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같은 집에 살면 뭔 일 있을 때 서로 도울 수도 있고. 민수는 계속 설명했다. 그리고 식사는 따로 하셔야 해요. 아내가 시어머니 식사까지 챙기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해서. 지하에 작은 취사도구 설치해 드릴게요. 인덕션이랑 전자레인지 정도. 민수야, 그만.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나니?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어릴 때 아팠을 때 엄마가 밤새 간병했던 거. 기억나? 내가 초등학교 때 다른 애들한테 괴롭힘 당한다고 울면서 와서 엄마가 학교까지 찾아가서 항의했던 거 기억나? 정숙은 하나하나 기억을 되짚어갔다. 내가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민할 때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적금 깨고 대출까지 받아서. 심지어 친구들한테 돈까지 빌렸잖아. 물론 기억해요. 민수가 대답했다. 고마워하고 있어요. 고마워한다고? 정숙은 기가 막혔다. 고마워하면서 엄마를 지하실에 가둬두겠다고? 가둬둔다는 게 아니에요.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해 드리는 거죠. 민수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리고 그건 그거고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저희도 저희 가족이 우선이에요. 민수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여기 간단히 조건들을 적어뒀어요. 사인하시면 언제든 이사 오세요. 정숙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는 현기증을 느꼈다. 임대차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진짜 계약서였다. 월세 6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전기 수도세 별도, 식사 별도, 방문객 사전 허가제, 세탁기 사용료 월 5만 원, 주차비 월 10만 원. 정숙은 한 줄 한 줄 읽어나갔다. 믿을 수 없었다. 세탁기 사용료? 주차비? 요즘 원룸들 다 그래요. 공용시설 사용하면 별도 요금 받고. 민수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소음 관련 조항도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공부해야 하니까 TV 볼륨도 제한이 있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조용히 해주셔야 해요. 정숙은 계속 읽어나갔다. 냄새나는 음식 조리 금지, 애완동물 금지, 흡연 금지.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조항이에요. 월세 연체 시 즉시 퇴거. 이건 꼭 지켜주셔야 해요. 민수야, 이게 뭐니? 내 엄마야. 정숙이 소리쳤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까지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운 내 엄마라고. 내가 첫걸음 뗄 때까지 손 잡아주고 첫말 할 때까지 기다려준 엄마라고. 엄마라고 해서 특혜를 줄 수는 없어요. 민수는 냉정하게 말했다.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다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하는 시대라고요. 정숙은 아들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되었을까?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부모님을 따로 모시고 경제적으로는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그게 요즘 방식이에요. 민수는 시계를 보며 일어났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아, 그리고 일주일 안에 답변 부탁해요. 다른 세입자도 알아보고 있거든요. 다른 세입자? 정숙은 어이가 없었다. 네. 월 60만 원의 지하 원룸이면 꽤 괜찮은 조건이거든요. 대학생들이나 신혼부부들이 관심 많이 보이세요.
민수는 마치 부동산 중개업자처럼 말했다. 하지만 엄마가 우선이니까 일주일은 기다려드릴게요. 민수야. 하지만 아들은 이미 현관문을 향해 걷고 있었다. 아, 그리고 엄마 혹시 계약하시게 되면 입주 전에 건강검진서 제출해 주세요. 전염성 질병 같은 거 있으면 곤란하거든요. 건강검진서까지 요구한다니. 정숙은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보증금 500만 원은 입주 전에 미리 입금해 주시고요. 계좌번호는 계약서에 적혀 있어요. 쾅하며 세 번째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혼자 남겨진 정숙은 그 계약서를 보며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너무 허무해서 웃음도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더 가관이었다. 지하실 출입은 오후 10시까지, 1층 거주공간 출입 금지, 공용 현관 사용 시 사전 연락 필수, 택배 수령은 지하 입구에서만. 마치 남의 임대차 계약 같았다. 아니, 진짜 임대차 계약보다도 조건이 까다로웠다. 내가 정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정숙은 계약서를 바닥에 던졌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적막한 거실에 울렸다. 그때 현관에서 또 초인종이 울렸다. 또 누구야? 정숙은 지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또 무슨 조건을 들고 온 걸까? 누구세요? 엄마, 수진이에요. 민수도 같이 왔어요. 이번엔 남매가 함께 왔다. 정숙은 문을 열어줬다. 엄마, 민수한테 들었어요. 지하방 얘기.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도 처음에는 좀 그런가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누나 말이 맞아요. 민수도 거들었다. 엄마 혼자 이 큰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시는 게 안전하기도 하고. 남매가 입을 맞춘 것 같았다. 마치 미리 상의하고 온 것처럼. 그런데 엄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약에 민수집 지하방도 싫으시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 요양원이요. 수진은 담담하게 말했다. 요즘 요양원들 시설도 좋고 또래 친구들도 많고 엄마 같은 분들께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정숙은 귀를 의심했다. 요양원? 자식들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물론 비용은 엄마가 부담하셔야겠지만요. 민수가 덧붙였다. 이 집 팔면 그 돈으로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어요. 좋은 데는 월 25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집 팔면 10년은 충분히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남매는 정말로 엄마의 미래를 다 계산해 온 것 같았다. 집을 팔아서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들 집 지하방에서 월세를 내며 살거나. 너희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이 정말 내가 키운 자식들이니? 엄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수진이 말했다. 저희도 이런 얘기하기 싫어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잖아요.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고 저희 가족들이 우선이에요.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사세요. 민수도 거들었다. 자식들한테 의존하지 마시고. 의존하지 말라고? 정숙은 웃음이 나왔다. 지금까지 누가 누구에게 의존해서 살았는지 모르나 봐. 좋아. 정숙이 갑자기 말했다. 서로 독립해서 살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남매는 정숙의 반응에 조금 놀란 것 같았다. 좀 더 울고 불고 매달릴 줄 알았나 봤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정숙은 계속 말했다. 앞으로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라.
한 푼도. 엄마, 그리고 연락도 하지 마라. 서로 독립해서 사는데 무슨 연락이 필요해? 정숙은 일어서서 현관문을 열었다. 이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라.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수진이 당황하며 말했다. 저희가 뭐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없다면서? 그럼 됐잖아. 서로 독립해서 잘 살자. 정숙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렸다. 남매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나갔다. 엄마, 나중에 후회하셔도 저희는 모를 거예요. 문을 나서면서 수진이 말했다. 후회는 내가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정숙은 담담하게 말하고 문을 닫았다. 쾅! 이번엔 정숙이 직접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등을 기대고 서서 깊이 숨을 쉬었다. 5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단호하게 말한 것 같았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정숙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자식들이 떠나고 며칠 후 정숙은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숨겨진 봉투를 발견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한 말이 떠올랐다. 정수가, 내가 죽고 나면 침실 옷장 맨 윗칸을 보라고.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봉투 안에는 통장 하나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잔고는 1억 2천만 원이었다. 남편이 20년 넘게 매달 조금씩 모은 돈이었다. 남편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 정숙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거겠구나. 5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정숙아. 이 돈은 내가 몰래 조금씩 모아둔 거야. 매달 용돈에서 조금씩, 상여금 받으면 그것도 조금씩. 너가 너무 아이들에게만 퍼주는 것 같아서 나라도 미래를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정숙아. 말하지 않고 숨겨놓아서. 말했다가 너마저 애들 주라고 할까봐 걱정됐어. 너는 그럴 사람이거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으면 좋겠어. 정숙아, 이제는 아이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당신을 위해 살아라. 기억나니?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한 말.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때 당신 눈이 얼마나 반짝였는지. 당신도 꿈이 있었잖아. 당신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잖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75세면 늦은 나이가 아니야. 요즘 75세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잖아. 이 돈으로 당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봐. 공부도 하고 여행도 가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고향으로 가는 것도 생각해봐. 기억하지? 우리가 처음 만난 그 바닷가 마을.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는데 이제라도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면 어떨까? 당신이 행복하게 살다가 그곳으로 가길 바래. 당신이 웃으면 나도 기뻐. 당신이 울면 나도 슬퍼. 그러니까 제발 행복해라, 정수가. 평생 사랑했어. 다음 생에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태호가. 정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며칠 동안 메말라 있던 마음에 따뜻한 것이 스며드는 기분이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숙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그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정숙은 결심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누구의 짐이 되지도
누구에게 의존하지도 않겠다고. 서로 독립해서 살자고. 좋아. 진짜 독립해서 살아보자. 정숙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의지가 생겼다. 그날부터 정숙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도서관에서 한글 교실에 등록하고 고향 전라남도 진도로 내려갈 계획을 세웠다. 서울 집은 전세로 내놓아 월 280만 원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한글 교실에서 만남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과 친구가 되었고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 저는 이정숙입니다. 75세이고 새로운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어봤는지 기억이 안 났다. 6개월 후 정숙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 아침마다 바다를 산책하고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지냈다. 고향 친구 순이와 다시 만나 50년 만에 우정을 되살렸고 동네에서는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혼자 사는 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돌보고 도시락을 배달하며 보람을 느꼈다. 할머니, 도시락 가져왔어요. 고마워요, 정숙 씨. 덕분에 따뜻한 밥 먹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보람을 느껴요. 자신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정숙은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지역 신문에서 주최한 수기 공모전에 75세에 찾은 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진솔한 글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글이 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정숙은 말했다. 75세까지 저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정숙이라는 제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기쁜 눈물이었다. 그날 밤 정숙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여보, 봤어? 내가 상도 받았어. 글 잘 쓴다고 인정받았다고. 당신이 남겨준 그 돈 덕분이야.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 1년 후 정숙은 동네에서 정숙 선생님으로 불리고 있었다. 젊은 엄마들에게 육아 조언을 해주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돌보고 글쓰기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 꿈꿨던 간호사는 되지 못했지만 사람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정숙 선생님, 오늘도 수업 있어요? 네, 2시에 시작해요. 정숙은 이제 정말로 선생님이 되었다. 어린 시절 꿈꿨던 그 일을 75세가 넘어서야 시작한 것이었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글 쓰는 재미를 알았어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정숙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변화하고 있었다. 가끔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고향에 내려와 있어. 언제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말할 필요가 있었나? 서로 독립해서 살기로 했잖아. 엄마, 그게 저희가 그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아니야, 너네 말이 맞았어. 이제 서로 독립해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정숙은 더 이상 자식들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았다. 자신만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일기를 썼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새로운 학생들을 만났고 텃밭에서 딴 토마토로 요리를 해 먹었고 순이와 함께 바다를 산책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안다. 75세에 찾은 존엄과 자유. 이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 55년 동안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이정숙이라는 나 자신으로 살고 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된다. 정숙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바다에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이제 정말 알겠어. 존엄이 뭔지, 자유가 뭔지. 존엄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다. 자유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사는 것이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한 바람이었다. 이정숙, 정말 잘했어. 정숙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 말에는 5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75세, 늦은 나이가 아니었다. 오히려 진정한 시작이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후회 없이 살아보자. 이정숙은 스스로와 약속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매일매일 지켜지고 있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자유와 존엄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이정숙이 75세에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